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8월 20일 날 시행된 2022년 경찰 2차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번 이제 그 경찰 1차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는 높였다. 근데 이제 높이긴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험생들이 많이 좀 적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질적인 부분은 좀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좀 또 다시 쉽게 봤다 이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는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각 주요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는가 좀 소개하고 해설도 좀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다음 내년 3월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스텝 1 지금 스텝 1이죠. 2, 3, 4까지 이렇게 가서 하는데 각 단계에서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시면 일단 1번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개념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헌법 총론에 관련된 거 4개, 기본권 총론에 관련된 거 2개. 그래서 총론 문제 이제 6개인데 여기서는 다 개념이잖아요. 1번의 신뢰보호 원칙, 2번의 국적에 관련된 거, 3번 문화국가의 원리, 4번의 기본권의 주체성, 5번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 6번 제도 보장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개념에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7번부터가 이제 기본권이 들어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6번까지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문제,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신경 써서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헌법 총론, 기본권 총론, 제도 보장, 여기서 6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그때 일단 1번의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 이거는 개념이 1번에 설명돼 있어요. 신뢰보호 원칙의 뜻이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 2번이 보면은 이거 판례예요. 판례. 이거는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설에도 들어가져 있지만 연도 들어가져 있죠. 이번에 보면은 2021년 8월 30일 작년이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시험 직전에 좀 다뤘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납골당 있죠. 납골당을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개인이 사적으로 납골당을 설치 운영해서 사적인 영리 목적으로 추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슬퍼 죽겠는데 그럼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런 생태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몇 마디 또 하면은 또 안 쓸 수도 없는 돈이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한테 안 쓸 수 없는 돈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법을 바꿨냐면 법이 지금 그 이전에는 개인 단위로 해서 어떤 납골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납골당 운영해야 한다. 재단법인은 뭐냐면 영리 목적이 안 된다고 했죠. 사단법인은 기업이고 재단법인은 영리 목적이 안 돼. 비영리만 가능한 이 법인이에요. 그래서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납골당을 설치 운영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재단법인이 아니라 개인 형태로 돼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납골당은 그대로 유지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영리 목적으로 일하는 걸 인정해주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더 늘린단 말이죠. 납골당을 더 이제 또 바꿔서 늘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때부터는 법인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하게 되는 법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 법률의 장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의 법령에 따라 설치 봉안시설의 시설을 신법에 설치된 봉안시설을 보도록 함으로써 국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관리인의 기존의 법 상태된 신뢰는 이미 보호되었다. 더 나아가서 신법 시행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기존의 법 상태에 대한 보호가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로 늘린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인 형태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는 사인 형태로 사인이 영리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앞으로 추가하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까지 추가하는 것까지 과거의 법의 신뢰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응?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하는 이런 거 이제 더 넣고 더 추가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법인 형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에 의해서 운영된 형태는 인정하겠다 하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거. 당연히 납골당을 새로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새로운 법을 받는 것이고 기존의 납골당에서 추가하게 되는 경우도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그 추가되는 법까지 과거의 법을 딱하도 운영한다라는 그 신뢰는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준비를 안 했다 그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우리 하기 전에 했어요. 그래서 78년에서 다뤘던 이런 내용이고 2번 그다음에 이제 3번 부진정 소급입법, 진정 소급입법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세요.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여기 입법권자 입법 형성권보다 당사자의 국법 질서에 기재된 신뢰 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 도모하기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법에 의해서 이미 얻은 자격,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국법 질서에 대해서 기재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국법관계 내지 국법상의 기대익을 존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진정소급입법이 더 그렇죠. 부진정소급 이거는 진정소급입법이랑 부진정소급입법 위치만 바꾸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거꾸로 설명이 된 이런 상황이 된다. 우리가 보세요. 진정소급입법이랑 부진정소급입법 중에서 어떤 게 더 과거에 신뢰를 더 강하게 보호해줘요? 진정소급입법이 더 강하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알면 이거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진정, 부진정 이거는 다 짧게 핵심 개념만 정리해서 시험장 갔어요, 다. 근데 이렇게 길게 나오면 요런 것도 좀 적응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 드렸지만 거기 관련된 이 부분들은 다 요약하지 않고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다 읽어가면서 좀 많이 읽으세요. 읽는 연습도 하세요. 읽는 연습.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장들을 익숙하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좀 길게 다 길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선택사는 이만한데,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짧게 단편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외우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많이 읽으세요. 읽는 거 중요시하세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이것도 우리가 시험 전에 다 다뤘어. 이건 다 합헌이에요. 개성공단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 사항 많았어요. 근데 다 이거는 합헌이다. 재산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합헌.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개성공단 철수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개성공단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다 철수하게 되고 거기 남겨뒀다가는 북한에 인질이 되거나 문제가 되고 신변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 정리하지 않고 철수하게 되는 거. 이거 다 이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원리도 문제됐었어요. 우리가 요구할 때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반한 거 아니냐? 적법 절차 원리는 어떤 국가가 작용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사후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거. 이게 적법 절차 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왔단 말이죠. 그럼 적법 절차 원리는 위반한 거 아니냐? 아니다. 그렇게 했다간 사람 죽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서 그냥 긴급한 상황이 요구됐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리도 위반한 거 아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철수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헌법적인 위헌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시험장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었기 때문에 이거 합헌이다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은 이거 이제 1번부터 우리가 좀 개념, 1번 선택지가 좀 긴 형부 개념이고 2번, 4번은 완전 최신 판례.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최신 판례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1번부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뭐 2번, 3번 다 해결됐으면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적. 국적에 관련된 거 이거는 다 판례도 아니고 다 맞게 제대로 설명됐어요. 국적법에 관련된 거 이건 단순함기예요. 단순함기. 판례도 많지 않고 단순함기. 국적법은 무조건 외워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문화국가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이제 문화국가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편부당의 원칙이에요. 1번에 보면 불편부당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거는 특정한 문화 현상을 육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것이 불편 부당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2번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여기 3번에 2번.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예술공연 관람자 등에게 예술 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부하게 하는 거, 이거는 문화국 권리에 반하는 것인가? 반하는 것도 위헌이다. 이거 위헌 결정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서 영화 관람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에게 3% 그거를 뭐 영화 진흥기금을 걷는 거, 이건 합헌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지금 문화 진흥기금 이거를 납입하는 게, 요거는 위헌 결정이 났어요. 문화국 권리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우리가 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기본권의 주체성. 예, 여기서는 이제 보세요. 기본권의 주체성 1번에 보시면 이게 답인데, 일단 학교 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 행정관청, 그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돼서 이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해설에도 들어가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기 광역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본자가 불분이 될 수 없고, 가사 기본권의 주체 인정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절차로서 공제 재결이 있기 전에 소를 제기해서 효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판 청구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한 거죠. 대학자치. 요거는 이제 교수, 대학 교수, 교수회가 중첩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자주 나왔던 이런 내용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여기서는 이제 그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 이런 거 1번은 됐고, 2번 담배사업법에 관련된 거 나왔죠. 담배는 해로운 건데 이거를 제조 판매하는 거 허용하고 하는 거, 이거를 왜 정부가 금지하지 않느냐?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지금 담배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합헌으로 결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개발촉진법에서 나오는 이런 거, 이것도 됐고, 4번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판단된 내용인데, 요거예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설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여기까지 의무는 있어요, 이런 의무는. 근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무 이행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직접 관여해야 되고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장관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는 등에 해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는 거는 꼭 직접이 아니어도 괜찮다. 근데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헌법을 위반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던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최신 판례, 이런 거는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게 났었다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다음 시험에서 이런 류의 것이 처음 보는 게 나오면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건 처음 났어요. 그래서 이건 처음 났는데 최근 것도 아니잖아요, 판례 우리가 된 거는. 그래서 좀 중요한 이런 이제 역사적인 판례였는데 그동안 다른 포인트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고, 이건 또 처음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도 보장. 예, 제도 보장에서는 요거 3번을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이에요, 최대 보장이에요? 최소 보장이다. 그럼 헌법으로 제도는 최소로 보장해주고 그 이상의 거는 법률로 형성한다.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으로는 최소한으로만 보장해주고 그 이상의 어떤 제도의 내용은 법률로 형성한다. 그럼 법률의 입법 재량은 크다, 작다? 크다. 크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재판 청구권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의 성격과 비교해 볼 때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제도 보장이 있으면 헌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고 입법자는 그 이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입법 재량이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입법 재량이 확대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좀 잡아놓으세요. 뭐냐면 이건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6번에서 다른 거 다 틀려도 이거 하나 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최소 보장,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입니다. 그러면 헌법으로 보장하는 내용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내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은 법률로 형성을 해야 한다. 그럼 법률의 형성의 재량이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법률의 재량이 커지면 심사 기준은 완화된다, 엄격해진다. 입법 재량이 크면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축소된 입법 형성권이 아니라 확대된 입법 형성권 유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제도 보장의 최소한의 보장이다라는 개념만 참 갈고 있으면 충분히 좀 접근해서 맞힐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6번까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형이 이제 하나, 다섯 개, 합답형이 두 개죠. 합답형 2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5개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동그라미 번호로 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는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답이 나온 거 있죠. 답으로 된 거. 그런 것들만 모아서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다른 걸 몰라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뭐냐면 시험에서 그동안 계속 강조돼 왔던 포인트예요. 제도 보장은 그동안 뭐냐면 최소 보장이다. 기본권은 최대 보장이다.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됐어요. 그러면 법률이 뭘 해야 되느냐? 기본권 보장은 최대 보장이니까 법률은 제한을 가야 되는 이고 그다음에 최소 보장,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이니까 그걸 채우는 게 법률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적용되는 원칙이 서로 다른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끊임없이 출제가 많이 돼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험 때도 수업 때도 많이 강조했었고 결국에는 여기 6번의 경우에 이거는 3번이 답이 되는 거 그 한 포인트로 맞출 수 있는 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몰랐어도 여기서 확인됐어야 한다. 이렇게 답을 잘 찾아내야 되고 헌법은 숨은 그림 찾기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 몰라도 내가 아는 거 하나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7번 이제 자기 결정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번 자기 결정권. 이거는 답이 1번인데 이거 미군 기지 이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군 기지 이전에 관련된 내용 여기서 예, 요거는 보시면 우리가 뭐 전에 미군 기지 이전 용산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거냐? 요 문제인데 요거는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행복 추구권 중에 자기 결정권이 있죠. 그러면 자기 결정권은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서는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공동체 의사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는 공동체 의사결정이잖아요. 그죠? 미군 기지를 이전할 것이냐는 거는 내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에 관련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자기 결정권 행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느냐 의사결정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개념을 처음으로 한번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낸 이런 사항이 된단 말이죠.
요런 거는 이제 뭐냐면 헌법학자들은 이런 게 나오면 새롭게 이제 뭐냐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했구나. 다르게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좀 세밀화시켰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 모르죠. 이게 뭐 중요한지 아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최근 나온 거여서 다른 데서 출제를 했었고 그거를 좀 미리 봤었다면 요것도 좀 쉬울 수 있는 이런 경우 돼요. 예, 그다음에 뭐 2번에 자기 낙태죄 7번에 2번,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권리, 이건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4번 자도수주 구인명령제도 이런 거는 다 이제 우리가 쉽게 가는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잘 체크하고, 7번도 이걸 모르더라도 2, 3, 4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확실하면 1번을 답을 체크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네, 그 다음에 8번. 8번에 보면은 평등. 예, 평등에 보시면 여기서 니은 먼저 볼게요. 유사한 성격의 규율 대상에 대하여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 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과 비슷한 비슷한 상황을 규율하는 법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법을 끌어다 적용시키는 거 우리가 유추해석이라 배웠죠. 그래서 유추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평등의 원칙을 위해서는 이 생활 규범을 규율할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입법의 의무가 존재하는가 했을 때는 그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다.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거는 그렇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리을 이것도 우리가 78년에서 시험 직전에 했었던 판례예요. 이것도 뭐 당사자 소송 이거 좀 설명합시다. 이거는 다음에 또 용어가 나오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고, 여기서는 할 수 있고, 일반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있다. 일단 보세요.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행정소송의 일종이에요. 행정청이 어떤 국민에 대해서 위협하든 뭘 하든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어요. 그럼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는 당사자 소송을 진행해 왔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진행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 이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가집행 선고라는 건 뭐냐면 재판을 완벽하게 다 따지고 나서 다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는 건 집행이에요. 근데 다 확인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확인만 되면 어떤 이제 뭐냐면 이건 확실하다. 재판 안 해봐도 확실하다. 이 정도의 어떤 확신만 있어도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집행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이거는 좀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게 가집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 소송,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때는 가집행이 안 돼요. 국가에게 손해배상 받으려면 철저하게 다 확인하고 받아가라 이거죠. 근데 일반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서는 이거 가집행 신고 된단 말이에요. 돼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때는 가집행이 안 되고, 일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할 때는 가집행이 되고, 어차피 손해배상은 똑같은데 왜 이걸 국가라고 다르게 하고 더 까다롭게 하느냐? 국가면 더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서로 똑같게 규율해야 되는데 다르게 규율하는 거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래서 이거 위헌 결정 나가지고 좀 많이 강조했었던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당사자 소송,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하는 경우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줘야, 그래야 좀 국민들이 더 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체크해 놓으시고, 이거 여러 번 나오고, 그러니까 특히 당사자 소송, 가집행 선고 이거 위헌, 평등권을 침해했다 위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뭐 지금 설명 들으면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뭐 시험 전에 미리 공부해서 이거 가서 봤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 적중하기 싫단 말이에요. 쉬워요. 그래서 지금 유난히 최근 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최신 판례가. 그래서 최신 판례를 정리하고 갔으면 괜찮은데 안 하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이런 경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1차 우리가 3월 달에 본 시험에서도 많이들 나온 얘기가 최신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때 사실 많지 않았어요. 이번만큼. 이번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그때는 최신 판례를 많이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서 덜 하고 가서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때 많이 나와서 많이 대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많이 나왔지만 대비가 되는 이런 경우 돼요. 그래서 다음에 3월 달 시험 갈 때도 직전에 최신 판례를 안 보고 가면 이제 체크하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최신 판례인데 이거 안 보고 가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잖아요. 다 난감하잖아요. 모르면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9번 일사부지리 원칙 이거는 쉬워야 돼요. 이거는 형벌과 더불어서 가해지는 것이 일반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행정적 과벌이냐 아니 다른 제재냐 형벌만 2개가 아니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9번에 3번만 보시면 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어요. 이 공문에서 당선 무효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당선 무효는 형벌이에요? 형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 쉽게 가야 돼. 이중처벌 금지원칙의 문제는 쉬워야 돼요. 형벌 부과랑 뭐가 붙느냐? 그게 형벌이 아니다만 알면 돼요. 형벌은 종류 9가지 외우라 했죠. 9가지 그거 외에 나머지 형벌 아니에요. 그죠?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가료, 몰수 9가지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에는 형벌이 아니다. 당선무효 형벌 아니잖아요. 9가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중처벌 금지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중처벌 금지원칙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9가지만 외우면 돼요. 9가지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자유, 인신의 자유 할 때 이중처벌 금지원칙은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벌 9가지 외우고 나머지는 형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아닌 거 없어요.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돼서 위헌인 판례 없어요. 다 펀이에요. 다 사실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반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형의 일부, 전부나 일부를 외국에서 집행하고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을 이제 그걸 해주지 않는 거, 감형을 해주지 않는 거 위헌이죠. 그거는 위헌인데 왜 위헌이냐면 과잉금전칙을 위반해서 위헌이지 이중처벌 금전칙을 위반해서 위헌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중처벌은 앞으로 쉬워야 돼요. 이거 나올 때마다 뭐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영장주의. 영장주의는 이번에 좀 판례가 변경된 사항을 처음으로 냈다. 구속 증거를.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 뭐 다른 데서도 좀 출제가 된 이런 상황이어서 예측이 가능하긴 했는데 그걸 못 봤으면 좀 어려웠을 뻔했다. 일단 10번에 1번 형사재판 중인 사람의 출국 금지 요거 합헌. 그죠?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도 요번에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소변 채취 이거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직접적 강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소변 채취는 짜낼 수 없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법관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 3번은 법관에 의해서 판단된다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병의 징계 처분입니다. 징계 처분. 부대 함정이나 영창에 감금하는 거. 영창 처분. 이걸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내용과 비추을 때 본질에 일반 형사에서 인신고문과 동일하게 취급될 없다는 측면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동안 판례가요. 영장주의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만 적용이 된다.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것이지 징계 절차에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요. 않는다 했는데 지금 이 판례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용 뒤에 좀 붙여놨어요. 보세요. 이 판례문에 보면 이게 이제 2020년 9월 달이에요. 요거
12조 3항의 영장주의가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구속을 전제하여서 규정된 것은 형사 절차의 경우 법관에 의한 사전적 통제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기 때문이지 형사 절차 이외에 국가 권력 작용에 대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사 절차에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지 영장주의가 형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존의 판례랑 좀 다른 판단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오히려 그 본질은 인신구속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때 이때 법관이 구체적인 판단을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중대한 기본권 침해, 인신구속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 시에 이거를 영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형사 사법 절차에서만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인신구속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시키는 인신구금은 영장주의 본질은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 인신구금은 영장주의 본질상 그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 형사 사법 절차, 수사과정, 공판과정에서 구속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 형사소송과 수사과정의 인신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신구금. 그러니까 인신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신구금이라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는 명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심판 대상의 영장 처분은 그 내용과 집행의 실질 효과를 비춰볼 때 그 본질이 사실상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구금과 같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12조 1항 3항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우리가 전투경찰 순경의 영장처분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였어요. 군인이에요. 그러면 전투경찰 순경의 영장처분은 인신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신구금인가? 이것도 해석해야 되고 논란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장처분 이거는 앞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좀 사안을 봐야 돼요.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말 있잖아요. 인신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인신구금. 그러면 이제 전투경찰 순경의 영장처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었고 그 전에. 근데 그거를 뒤엎고 이걸 바꾼 것인지 이건 또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전투경찰 순경하고 군인의 영장 이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걸 완전히 바꾼 건지 아예 영장 처분을 전체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바꾼 것인지 아니면 요 기준에 맞춰서 이게 맞고 그거는 괜찮은 것인지 이거는 좀 몰라요. 논문 써야 돼요. 교수가 논문을 써서 이게 맞는 것 아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봐야 돼요. 어쨌든 좀 요거 때문에 논란 많이 생겼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뭐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주심 판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은 다 끝났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논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또 따로 했단 말이죠. 이거를 전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좀 판단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요 병에 관련 징계 처분 이 사건이 전제됐기 때문에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 그 다음에 11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는 특별하게 새로울 건 없어요. 우리가 다 했었던 이런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이거 하나만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해서 교도관이 그 CCTV를 통해서 미결 수용자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 이거는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검열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했죠. 근데 관찰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가청거리 안 됩니다. 가시거리 됩니다. CCTV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 다음에 12번 종교의 자유. 이것도 다 우리가 자유. 이건 특별히 추가된 건 없어요.
디귿에 보면 거기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이거 최근에 했잖아요. 최근에 그죠? 유서 깊은 이거 강조했어요. 그럼 이거는 관습화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나머지 다 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면은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다 기존의 것이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13번 알권리. 우리가 2번 보시면 우리가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권리 대상 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할 것인 바 알권리의 범위는 군사기밀의 범위를 넓히면 국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돼요? 군사기밀의 범위를 최대로 늘려요. 여기까지 군사기밀입니다. 그러면 접근이 안 되죠. 알권리가 많이 제한되고 이거를 최소화시키면 알권리가 확장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군사기밀의 범위는 알권리 연구 대상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한정돼야 한다. 최소한으로. 이거는 한정돼야지 알권리가 최대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제 이 군사기밀이 비공개 사실로서 적법하게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준을 갖추고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히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 가치를 지닌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것이므로 이런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뭐 틀릴 게 없는 이런 내용이 돼요. 이 앞부분만 좀 잘 최대 최소 요거 있죠. 요것만 좀 잘 관계를 설정하세요. 이건 지금 맞게 나온 거예요. 맞게 나왔는데 다음에 나올 때는 제가 출제자면 뭘 바꾸냐면 이걸 바꿔요. 이거 최대 최소. 이거 바꾸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기밀의 범위가 커진다. 군사기밀의 범위가 커진다. 범위가 최대가 되면 알권리는 최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럼 이걸 최대로 보장하려면 이걸 최대로 보장하는 목표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의 앞부분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최대 최소가 뒤바뀌었을 때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 출제자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내고 싶다 이런단 말이죠. 나중에 이거 쓰니까 최대 수만 바꾸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이거 바꿨구나 이렇게 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단 말이죠. 헌법은 준비되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게 헌법이에요. 이거 알고 있으면 이제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나면은 남들은 모르면 경험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게 하나 더 추가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령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조항은 조서의 증명령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지 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접근, 수집, 처리 자유를 의미하는 알권리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서는 뭐냐면 가해자가 맨 처음에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노트북 앞에서 대답하고 쓰면서 하는 그게 조서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증명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이건 알권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우리가 얘기했었죠. 제가 설명하면 흥분한다는 그 얘기. 개별 교원에 교원단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이 정보는 민감 정보죠. 민감 정보. 학부모들이 요구했어요. 이건 알권리. 그러면 이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학부모의 알권리가 충돌하게 되면 상하 기본권이에요, 대등한 기본권이에요. 이거는 대등한 기본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규범 조화 해석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다. 우리 거기까지 정리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약간씩 제한됐죠. 인원수만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제한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거를 그냥 결론만 띡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은 앞뒤 상황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그 결론 낸 것이다. 그거 하면 좀 간단하자. 그래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이만큼 알고 있는데 하나 딱 물어봤다.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14번. 14번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했어요. 이거는 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같이 하신 분.
트럼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그때 앞에서 삼보일배 집회한다고 했을 때 그 못하게 한 거, 헌법소송 제기했을 때 이거 집회자를 침해한 거 아니냐? 아니다. 아무리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의 기본권이어도 강초 강대국 원수랑 그 대외 관계를 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업무잖아요, 그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 집회의자 인정한다고 국익에 큰 침해를 발생시킨다? 아, 그럼 제한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제한하는 거 합헌, 이거 삼보일배, 이거 행진, 이거는 우리가 그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안 다뤘어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집회의 선택, 장소 선택. 이 집회 장소 선택도 집회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 요거 우리 오늘도 했었죠. 그래서 14번은 그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신 거 다 하면 되고 답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쉽게 갔어 됐고요. 15번에 보시면 음반에 관한 법률, 비디오물을 포함한 음반 제작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춰서 문화공부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로. 이거는 이제 여기 음반에 관련된 음반 제작사, 이것도 예술의 자유 주체가 된다 했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갖춰서 했는데 등록할 것을 명하는 거, 이거를 제한하는 거 맞다. 이거는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술의 자유 주체가 된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신의 미적 감상을 문신 시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 시술이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가 있는가? 그렇다. 우리가 뭐 타투 아까 얘기했죠. 문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 나의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겠다. 예술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 요것도 최신 판례로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있죠. 청구했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효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채권에 대한 시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서 10년 지나도록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권도 국가에 대한 채권이란 말이죠. 근데 국가배상법에는 소멸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민법에 적용하는 거, 10년으로 규정하는 거, 이거는 합헌이다. 합헌. 이거는 국가배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시효제도 10년으로 규정하는 거, 이거 합헌이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는 10년.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의 채권을 민법에 적용해서 민법 규율을 따르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합헌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2번 보시면 2번 예, 2번은 여기 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어요. A법에 근거해서 집행해버렸어요. 근데 이 법률이 위헌이래요. 이렇게 됐을 때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그로써 국가의 청구권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성립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거는 너무하죠. 공무원이 이게 법률을 집행하면 되는데 공무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앞으로 공무원이 법률 집행할 때 위헌이다 합헌 여부를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판단 이건 위헌성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위헌성이 있으면 법률을 집행하지 않겠다. 헌법재판소가 해야죠. 헌법재판소 해야 되고 공무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지금 법이 있다. 조금 위법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서 그 공무원에게 책임 묻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해야 된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아니다.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특수임무 수행. 요것도 우리가 마지막에 했어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요거는 좀 앞으로 요 틀을 가지고 좀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심 절차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심사라는 거 있어요. 요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여기 사법심사를 다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 이건 재판 청구권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이런 내용이 돼요. 근데 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사법 심사를 받아서 분쟁을 해결하고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 사회가 되면서 분쟁이 너무 많고 근데 전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분쟁 해결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전심 절차로서 행정 단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그 분야별로 나눠서 분쟁을 처리하는 이 전심 절차를 분야별로 마련해 놨어요. 이게 준사법 절차란 말이에요. 준사법 절차. 이거를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이다. 근데 이거는 판결이 되고 나서는 못 해요. 판결되기 전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심 절차로서만 기능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냈어요. 결론을 냈다. 내고 나서 변심이 되면 이걸 다시 청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동의했어요. 그러면 재판상 화해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법심사는 앞으로 진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럼 재판을 또 받게 해주겠다. 열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구분하는 거 출제됩니다. 여기 특수임무 수행에 관련된 거 특수임무 수행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전심 절차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이건 지급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괜히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좀 있으니까 재판을 그럼 다시 청구하겠다 하게 되면 못 갑니다. 이건 안 돼요. 못 가요. 이거는 특수업무 수행에 관련된 보상금 이거는 여기서는 재판상 화해로 인정이 되면 보상금 지급 이런 것에 대한 전심 절차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디 갔어요? 과소법이 될 경우 재판 청구를 침해한다 보기롭다. 재판을 못 받아요. 이거는 이유는 하나만 신속하게 해결할 문제가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심 절차에서 끝내면 동의하면 바로 이제 끝내고 이제 해야지 이거를 재판까지 해서 질질 끌고 이러면 조금 공익상의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중에서 배상심의예요. 아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있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심 절차가 우리가 배상심의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급 결정 금액이 있어요. 그럼 그거 받도록 했어요. 합의했어요. 근데 억울해요. 그러면 재판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에서 배상심의에서 어떤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재판 청구는 그때는 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못 가게 하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서 위헌이 된다. 이렇게 되고 이 경우 재판을 못 받게 하는 거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건 맞지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한함으로써는 공공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안마다 달라요. 사안마다. 이게.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심 절차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하면 저리 못 갈 수 있느냐 또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사안마다 달라요. 이거 좀 재판 청구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재판 청구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하나 이 차이점 막 분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5개? 그럼 4개, 5개 정도 안 돼요.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왜 원칙을 세워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원칙을 맞고 원칙 딱딱 맞아 떨어지면 원칙을 외울 필요 있어요. 근데 예외가 또 규정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건 좀 안 된단 말이죠. 그럴 거면 그냥 외우는 게 나아요. 응? 이렇게 해서 이거는 특수업무 수행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여기서 끝났으면 끝난 거다. 재판 못 받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가가 배상해주는 국민 그 사람은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이 요구한 게 아니라 완전박하게 이 사람을 구제하는 게 더 목적이 커요. 그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피해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은 구제를 해주는 게 일단 궁극적으로 구제해주는 게 목적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부족하다면 받게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 두 개만 일단 정리해서 갖고 계시고 나중에 또 나오면 재판 청구권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는 또 추가해서 그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구분하세요. 이거 나왔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그 최신 판례 할 때 정리했었어요. 최신 판례 때 거의 다 나왔습니까? 전수조사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1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다 한 거예요. 그럼 다 거기서 나오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양이 많으니까. 양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이긴 했어요. 그래도 한 4주치 나왔단 말이죠. 4주치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그 정도 4시간씩 4주치 해갖고 최신 판례고 다 맞추면 할만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나와서 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3월 달에도 할 겁니다. 3월 달에도 해갖고 최대한 저기 시험 임박해서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얘기했어요. 내일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달 전에 했어요. 기억 가물가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최신 판례면 그 직전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달 전까지는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할 시간은 사실 없어요. 한 번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막 하고 반복은 각자 해야 돼요. 수업 시간은 이거 한 번밖에 못 해요. 직전에 해야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고서 설명하고 이렇게 뭐 설명 이해하고 유연이 타펀이다 포인트만 잡아주지 이거를 반복 연습을 시켜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최신은.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좀 잘 정리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 한 달 전까지는 기출 판례는 완벽하게 다 잡으세요. 그리고 최신 기출까지도 다 잡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 한 달 전에는 최신 판례 딱 해가지고 그거 딱 기억해서 이제 시험장 가서 효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예. 그다음에 17번 요것도 최신 판례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다룬 것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번 요것도 주택 환경 개선 사업, 주택 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공용 수용 시에 임시 수용 시설의 설치 이런 것들을 사업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거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냐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아니다. 요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 제한한 것이 아니다. 요거는 헌법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공용 수용을 할 때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 법률에서는 여기 의무로 규정했어요. 근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규정이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침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제한한 거 아니냐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다 하는 거는 여기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안에 이 임시 수용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의 권리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 보세요. 제한 여부를 물어봤을 때는 제일 까다로운 것이 헌법상의 권리냐 아니면 법률상의 권리냐 요거를 구분하는 게 제일 까다로워요. 요거를 일단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요것도 틀을 좀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뭐 저거가 있잖아요. 뭐냐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묻는 거 있죠. 헌법 소원 그거는 두 가지 쟁점이에요. 공권력에 의한 침해냐 아니냐. 이거 우리가 공권력이 아닌 거는 비권력작용 있죠. 뭐 관리작용이나 국고작용 이런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되면 헌법 소원 안 돼요. 이거는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권이 침해돼야 돼요. 근데 법률상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니까. 기본권은 헌법상의 권리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걸 구분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처음 보죠.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임시 수용 시설의 설치 이건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너무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에서 규정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런 느낌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접근하면 이거는 법률상의 권리라서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헌법 이론 막 배우고 뭐 그런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그 틀만 좀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이런 내용. 이게 헌법상의 권리냐, 법률상의 권리냐. 네, 그래서 그렇게 17번 기본권까지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여기에 보시면 뭐 3번, 4번 요거 다 최신 판례 요거 다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여금의 복리 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거 잘 보세요. 최저임금에다가요
복지 비용을 넣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헌 아니냐?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내가 일한 대가, 1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9,300원인가 9,400원 있죠?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복지 비용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넘겨서 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지 비용까지 하면 만 얼마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근데 복지 비용을 쳐서 최저임금에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럼 12,000 얼마를 받아요. 근데 최저임금을 내가 좀 올랐다. 그래도 넌 어차피 최저임금 넘었으니까 올릴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데 합헌. 이거는 그 노사 간의 관계는 이거는 이제 보수가 잡느냐 진보가 잡느냐에 따라서 법률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수가 잡으면 사쪽을 좀 유리하게, 그다음에 진보가 잡으면 노쪽이 좀 유리하게 법률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 좀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 근로자에겐 불리하지만 그래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 퇴직급여 이거 일주간 15시간 미만이 근로자, 이 사람은 퇴직급여 나가지 않습니다. 합헌. 이거 다 최신 판례 3, 4번. 이거 다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거예요. 최신 판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 지금 2개 나왔잖아요. 2개 중에 지금 4번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넣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 기출 판례를 알면은 답을 풀 수 있다는 걸 출제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닌 이런 문제에서는 최신 판례 2개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답해서 50% 확률로 낸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지금 1, 2번도 몰라갖고 헤맨다. 이렇게 되면 이건 좀 곤란해요. 3, 4번에 헤맸다? 그건 이해해요. 그건 최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9번에 니은도 치료감호 청구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한테 마약사범이에요. 마약사범이 저 치료감호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범죄자가 저한테 형벌을 좀 부과해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지막에 우리가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출 판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거 좀 잘 보시면 의무 규정에 관련된 거, 또 니은도 우리가 했어요. 이것도 다 협력할 의무.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거는 병역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때 복종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예비군 훈련소 갔죠. 거기서도 복종해야 될 의무가 국방의 의무에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걸 위반했다, 과태료 부과하든 형사처벌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디귿에 보면 형태불균 설치법, 이거 보상 받아요? 의무잖아요. 의무를 이행하는데 보상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재산권 있죠. 23조 2항에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될 의무가 있죠. 그럼 그 범위 내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것도 국방의 의무도 그렇고 다. 이것도 의무는 보상 없이 수행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보상 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외우고 이거를 이해하고 이런 거보다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 했어요. 이외에도 하시면서는 판례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 이거를 장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장황하게 추상적으로 잡지 마세요. 아까 개념할 때 최소, 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개념이에요. 그것도 개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 숨그림 찾기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개인 주관적이냐 객관적, 이거 다 개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험 출제에서 쓰는 기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익히고, 개념도 사실 중요하죠. 과잉금지 원칙 이거는 알아야죠. 그죠? 이렇게 되고 법률 유보 다 알아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는 신뢰보건책도 나오잖아요. 진정이 소급입법도 나오고, 그런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회독하면서 그런 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익힌다. 그리고 판례를 기본 판례는 익힌다. 그 다음에 판례 보강, 이거는 우리가 스텝 2에서 하는데, 이거는 판례만 하는 거예요. 판례만 해서 계속 판례의 핵심 포인트, 위헌이냐 합헌이냐, 왜 위헌이냐 이런 것들은 판례 양을 충분히 늘릴 거예요. 기출 판례로. 이렇게 기출 판례로 해서 이거 다 스텝 2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스텝 2에서는 판례를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된 문제, 출제된 판례, 요거는 올해 출제된 기출문제하고요, 작년에 출제된 기출문제에서 다룬 판례들이 또 달라요. 그 최신 판례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번 이 딴 시험에서 또 확인되죠. 똑같이 내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판례 특강에서 판례 OX 특강에서 할 거예요. 이거를 다 기출 판례. 그다음에 이건 실전 모의고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출 판례 있죠. 단원별 기출 문제. 단원별 기출하고 판례 OX에서 이거는 충분히 판례를 다 추가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최근에 판례 출제된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최근에 출제된 문제로 다 이제 다 기출 문제 없는 거, 기출 문제집에 없는 거 있죠. 올해 출제된 거 이런 거 다 연습을 시키고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출제가 많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 난 최신 판례, 그냥 헌법재판소 생으로 냈는데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거 지금 많이 나왔어요. 아까 체크해드린 거 다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 정리되고 이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을 다음 3월 달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요 각각 단원이 진행될 때, 스텝이 진행될 때 어떤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도 다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고, 최신 판례 이것도 하기 전에 또 6개월치 딱 정리해가지고 지난번처럼 딱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 8월 20일 날 시행된 경찰 2차 시험 해설 강의 마쳤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3월 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 잘 학습 계획 잘 세우세요. 예, 마치겠습니다.